마약 구매자로 위장을 한 다음에 마약을 딱 사는 순간 딱 그 사람을 잡으려고 이제 함정 수사를 해놓고, 마약 사범들은 특징이 되게 의심이 많습니다. 그 사람한테도 마약을 일단 먼저 맞으라고 한 거죠. 경찰분이 그때 맞았던 그 기억이 너무나 강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경찰분이 그 딱 한 번으로 다시 마약에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결국에는 4번이나 마약 투약을 해서 잡히고 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시면서. 네, 안녕하세요. 의정부 백병원 가정의학과 의사 양성관이자 동시에 마약하는 마음, 마약 파는 사회를 쓴 작가 양성관입니다. 마약의 종류는 어떤 게 존재하나요? 마약이 참 많고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신경안정제나 수면제를 제가 먹고 있다가 친구가 잠이 안 와, 그런 친구한테 제가 너도 하나 먹어볼래 하고 주면 저도 처벌받고 제가 제한테서 약을 받은 친구도 처벌을 받는데 둘 다 마약 사범이 됩니다. 왜? 이런 신경안정제나 수면제가 향정신성 의약품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는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정말 많거든요. 대마, 코카인 다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현행법에서 가장 큰 포괄은 마약류. 그 안에 1번 마약, 여기서 말하는 마약이란 양귀비에 수출한 아편 또는 코카인이 들어가고, 그 다음 대마가 따로 분류되어 있고, 세 번째로 향정신성 약물까지가 마약류로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법적인 규정은 향정신성 약물 하면 왠지 의사가 처방하는 그런 합법적인 약물만 말하는 것 같은데, 아예 처음부터 불법인 필로폰이나 LSD, 엑스터시가 아예 의사도 처방할 수 없는데 왠지 향정신성 약물이라고 하니까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현행법상의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도 계속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약 효과에 따른 걸로 조금 분류를 하는데요. 제일 쉽게 업 계열 약물, 즉 흥분시키는 약물이 있고, 다운 계열, 즉 가라앉히거나 또는 수면제, 재우거나 아니면 마취제 계열이 있고, 또 다른 분류로는 환각, 그러니까 사물이 왜곡되거나 공간갑적, 청각, 뒤로 듣는 게 눈으로 보이거나 이렇게 해서 환각을 일으키는 약물 3가지로 분류를 하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누구는 천연 재료, 천연에서 나온 대마 또는 그 대마를 농축시킨 것,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잎에서 코카인을 만들고 양귀비에서 아편을 만들고 해서 천연 재료, 또는 아예 처음부터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그런 물질들에서 천연 재료, 합성 재료로 분류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약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만들기가 그렇게 쉬운 건가요? 그 소금을 가지고 우리가 바다에 살면 바닷물을 가지고 소금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마찬가지로 양귀비 꽃만 있으면 누구나 다 양귀비에서 아편을 채취할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 동의보감에서도 아주 상세하게 어떻게 양귀비의 이 꽃에서 아편을 만드는지 설명을 정말 상세하게 해놨고, 코카잎에서 코카인 누구나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천연물질로 만드는 거는 너무나 쉽고, 합성으로 만드는 물질조차도 그 뉴스에 나왔지만 한 대학원생, 화학과 대학원생이 감기약에서 필로폰을 만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기 쉬운 데다가 지금은 그런 정보들을 인터넷에서 너무나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만드는 법 하면 대부분 다 나오고, 그리고 이게 시대가 발전하는 것처럼 마약도 발전하는 거죠. 우리가 처음 1970년대였나요? 맥주 하면 오비라고 크라운 2가지밖에 없었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수제 맥주부터 해서 해외 맥주 너무나 많은 것처럼 약도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마약류 종류도 지금은 우리나라만 해도 마약류로 정해놓은 것만 400-500개가 넘거든요. 너무나 많고, 그리고 지금도 어디선가 계속 새로운 마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강하고, 그 다음에 법에 안 걸리는 마약. 아직까지 기술로는 발견이 안 되는 약을 디자이너 드럭이라고 그러는데 지금도 어디선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세계화 시대다 보니까 이제 메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약들이 유통되고 손가락 한 번으로 살 수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유행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약도 유행을 타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펜타닐이 유행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펜타닐이 또 유행을 하고, 그렇게 흐름이 계속 급변하게 더 바뀌어가는 거죠. 마약은 술, 담배보다 더 중독이 심합니다. 유독 마약만 쉽게 중독되는 이유는 왜 그런가요? 그리고 끊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한 얘기를 하면 되는데, 마약 잡는 귀신 경찰이라는 한 경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12년간 2,000명을 잡았어요.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실력자죠, 그 분야에게.
그분이 97년도에 부산 분이셨는데 대구에서 현장에 나가서 잠복 함정 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마약 구매자로 위장을 한 다음에 마약을 딱 사는 순간 딱 그 사람을 잡으려고 이제 함정 수사를 해놓고 대구에 있는 두륜공원에서 딱 잠복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마약 판매상에 딱 와서는 갑자기 차를 끌고 와서는 그 사람을 태우고 바로 간 거죠. 다른 곳으로. 다른 분들은 잠복하고 있으니까 나오진 않고. 그럼 바로 잡을까도 생각했었는데 바로 잡으면 사실은 물건이 없으니까 이게 입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자는 대로 갔는데 그 사람이 몰래 모텔로 데려갔어요. 모텔에서 자기가 먼저 필로폰이죠. 필로폰을 맞더니 그 경찰한테 너도 한번 하자라 한 거죠. 왜? 이게 마약 사범들은 특징이 되게 의심이 많습니다. 이게 항상 쫓기고 저 사람이 피해 망상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경찰이 아닐까 못 믿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도 마약을 일단 먼저 맞으라고 한 거죠. 그럼 이제 그 경찰은 이제 혼자인데 그 사람이 마약을 맞는 걸 봤으니까 지금 잡으면 그 사람이 그냥 단순 투약자거든요. 근데 이제 마약은 단순 투약자보다 마약을 거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사람을 잡으면 더 형량이 크고 하기 때문에 일단 자기가 먼저 맞았어. 한 번 딱 맞고 정신을 차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딱 맞고 그게 맞으니까 기분이 좀 이상했죠. 그리고 나서 그 마약상한테 그래? 그럼 이제 다시 원래 장소로 다시 차를 타고 가서 차 카시트 밑에서 꺼내서 100g을 줬거든. 그때 이제 딱 마약이 나오니까 그때 이제 잡으러 간 거예요. 잡았죠. 그리고 해서 이제 차 트렁크도 있어가지고 180g 당시로 따지면 97년도 시가로 한 3, 4천만 원에 그것만 해도 5천 명이 투여할 수 있는 엄청난 성과를 거뒀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구에서 딱 사건 정리하고 딱 3일 만에 이제 휴가를 받아서 딱 부산에 고속버스 내고 가는데 그때 맞았던 그 경찰분이 그때 맞았던 그 기억이 너무나 강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경찰분이 무려 12년간 마약 사범만 2,000명을 잡았던 그 경찰분이 그 딱 한 번으로 다시 마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결국에는 4번이나 마약 투약을 해서 잡히고 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시면서 그분이 경찰이고 누구나 그 누구보다도 마약의 그런 폐해를 잘 아는데 그 필로폰을 맞고서 마약 딱 한 번이었는데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마약 종류 같은 경우는 이제 필로폰 같은 경우는 업계열 되게 흥분하거나 하는 약인데 약 중에서 여기 보시면 그 도파민이라고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흥분하고 쾌락을 주는 건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100 정도라고 했을 때 이제 초콜릿을 먹으면 한 50 정도 나와요. 150. 그다음에 뭐 성관계를 가지면 100에서 100 정도 올라서 200. 코카인 마약 일종류 업계열 약인데 이거는 한 125 정도가 더 나와서 225. 담배는 니코틴인데 이제 또 150 정도가 더 나오는데 이 메스암페타민, 필로폰인데 이거는 1000이 나와요. 도파민.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강렬한 그런 쾌락을 주다 보니까 그럼 이제 한 번 하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도파민이 돈이랑 똑같아요. 내가 오늘 한 번에 내가 이때까지 벌었던 돈을 한 번에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어떻게 보면 그런 하여튼 좀 위험한 편인데 그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한 번 하고 안 하면 되는데 두 번째부터는 뭐죠? 이제 인생이 시시해지는 거예요. 왜? 그 돈을 한 번에 다 썼으니까. 그럼 너무 이제 시시하다 보니까 갈망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면 또 하게 되는데 또 하면 이미 모아뒀던 돈을 다 써서 그만큼이 안 나와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도파민이 돈이다 보니까 이미 시중에 있는 돈을 한 번에 다 써버리니까 생활하는데 우리는 항상 몸에서 도파민이 어느 정도 계속 나와야 되는데 아예 도파민이 고갈돼버려요. 너무 커요.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되니까. 그래서 내성이 생기고 중독이 생기고 금단 증상이 오면 처음에는 이제 좋아서 하다가 도파민이 나오니까 나중엔 도파민 자체가 말라버려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고통 때문에. 그래서 금단 증상이 생기면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기가 어렵고요. 물론 이제 약 중에서도 비교적 소프트한 드럭, 약한 약이 좀 있고요. 하드 드럭, 강한 약이 있는데 업계열의 흥분 계열의 가장 강력한 약은 필로폰이고 다운 계열의 가장 강한 약은 펜타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강한 약을 하면 할수록 끊기는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딱 한 번이라도 앞에 그 경찰분처럼 완전 인생이 망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마약을 복용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중 코로 흡입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가만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피 속으로 들어가서 혈중 농도를 올리는데 가장 흔한 게 혈관 주사. 제일 효과가 빠릅니다. 혈중 농도가 쑥 바로 오르거든요. 근데 단점이 뭐냐? 이게 주사를 맞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사에 대한 거부감이 되게 많고 주사기를 구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럼 이제 알약도 있죠. 알약을 먹으면 농도가 천천히 올라가요. 부담감은 덜한 대신에. 그럼 효과가 세지 않은 거죠. 그러면 다음 방법은 연기로 마실 수도 있어요. 특정 약 같은 경우 이제 코카인 같은 경우는 코카인을 약간 제조해서 크랙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불에 튀어서 코로 연기를 들여 마시면 그것도 혈중 농도가 상당히 빨리 올라가는데 단점이 뭐냐? 도구가 필요하거든요. 불도 태워야 되고
연기를 들이마시는 도구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항문으로도 약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좌약이라 그러잖아요. 해열제 같은 경우는 아이가 이제 약을 먹기 힘들면 좌약 항문으로 넣으면 경구 흡수보다 좀 빠른데 되게 불편하고 그럼 코로 마시면 효과는 빠릅니다. 물론 이제 혈중 주사로 놓는 것보다는 조금 약한데 그 다음으로 빠르고 그리고 이제 특별한 연기로 마셔도 되지만 그 연기 마시려면 불도 지펴야 되고 불도 날 수 있고 또 도구가 필요한데 코로 하면 도구가 필요 없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은 일단 코로 싹 들어오면 우리가 코로 음식을 잘못 먹다가 코로 딱 들어가면 엄청 따갑고 막 재채기 하는데 그런 고통이 처음에 와요. 두 번째, 그리고 하다 보면 여기에 염증이 생기거든요. 생기겠죠. 당연히 코로 이제 들어가면. 그럼 문제가 뭐냐? 그게 마약 자체가 진통 효과가 있고 마취제 효과도 있으니까 한번 해서 따가우면 바로 또 이게 마취 효과가 나타나면서 통증이 줄거든요. 근데 염증이 생기면 한번 흉이 되게 심하게 질 수 있는데 마약 투약자들이 주로 병원에 간다 안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코에 염증 생기면 너무 아프니까 또 코로 마약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제처럼. 그러면 코가 계속 상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주로 코로 마약을 하는 경우 이제 코카인 코라 그러는데 주로 미국에서는 코카인을 많이 하니까 코카인 코 같은 경우는 코가 썩는 그런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코카인은 또 특수하게 약마다 조금 다른데 알약으로 먹어서는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코로 하는 경우고 크랙 같은 경우는 연기를 또 마시는 코카인 성분이긴 하지만 또 성분이 좀 바뀌어가지고 다양한 방법이 있고 코로 하는 거는 일반 농도를 빨리 올 수 있는 올라가지만 특별한 도구가 필요 없기 때문에 많은 마약 투약자들이 애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약 사범자 수는 50대부터 크게 감소한다고 들었습니다. 왜 특정 나이부터 그 수가 줄어드는 건가요? 또 재밌는 얘기를 해야 돼. 또 경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난리 났었거든요. 경찰이 용산구 아파트에서 경찰이 이제 지인들이랑 마약 파티 마약을 하다가 갑자기 뛰어내렸어요. 창밖으로. 그 사람이 한 약은 이제 케타민이었는데 원래는 이제 케타민을 사왔어요. 케타민은 이제 클럽 마약으로 되게 유명한 약인데 환각을 주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약을 하더니 갑자기 문 밖으로 뛰어내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부검을 하다 보니까 그게 케타민이 아니라 펜사이클리딘이라는 케타민 이전에 나왔던 약이었거든요. 근데 그 약이 원래는 1950년대 나왔는데 환각의 부작용이 훨씬 더 좀 높아가지고 위험해가지고 이제는 안 쓰이고 동물한테만 쓰이는 약입니다. 근데 이제 마약 투약자들 사이에서는 천사의 가루라고 환각경이 심하니까 그렇게 불리는데 그러니까 그 경찰이 왜 뛰어내렸냐 그러면 그 사람은 케타민인 줄 알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펜사이클리딘 훨씬 더 강렬하고 효과가 센 거였죠. 그럼 마약을 사면 마약의 성분명 그다음에 농도가 적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약을 하면 할수록 똥술이라 그래요. 아예 가짜 약, 가루약인 경우도 있는데 농도가 훨씬 더 높거나 또는 다른 약, 효과는 좀 비슷한데 다른 약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신고도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첫 번째, 마약은 하면 할수록 사망 위험이 높아지고 제일 처음 할 때가 두 번째 할 때보다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하니까. 그래서 높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술을 먹다 보면 필름이 끊기잖아요. 마약을 하다가 필름이 끊기면 죽거든요. 왜냐하면 업계열 약물은 항문제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막 이런 항문제다 보니까 심근경색이잖아요. 심장에 부담이 되게 많이 가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 코카인으로는 거의 이제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으로 사망하게 되고 다운 계열은 가라앉히는데 이게 기분을 가라앉힌다는 개념도 있긴 한데 호흡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조금만 약물 과용을 해버리면 호흡 마비로 사망하거든요. 그러면 친구들끼리 하다가 제가 이상해 마약을 했기 때문에 잘 일단 모르고 두 번째 마약을 하다 보니까 친구가 이상해도 신고를 못 하죠. 그러니까 진짜 둘이 하다가 하나 죽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내성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약물 농도가 서서히 증가하게 됩니다. 계속 처음엔 1 했다가 다음엔 2, 3 하다 보면 거의 7, 10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데 약물이 좀 바뀌었다 농도가 다른 약이다 하면 그냥 죽는 거고 그래서 마약 자체의 위험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술 먹다 보면 기억이 안 나잖아요. 술을 먹듯이 약도 약을 먹거든요. 시간 관념도 없고 내가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거기다가 약은 왕창 사면 싸요. 도매로 사면 싸니까 많이 사서 정말 소수 0.03g을 나눠서 해야 되는데 막 흥분하고 금단증상에 손 떨리는 상태에서 이게 정교하게 양을 재고하지 않거든요. 한 번에 쭉 하거든요. 그래서 약 자체 때문에 과다복용으로 죽는 경우가 정말 많고 두 번째 약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감옥을 갑니다. 감옥 가고 나갔다가 다시 약하고 감옥 가고 하다 보면 삶이 붕괴되죠. 돈도 없고. 그다음 세 번째, 결국에는 하다 보면 몸 관리가 안 되죠. 그러면 특히 주사제를 쓰는 경우는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이 겨우 10%, C형 감염은 50%, 그다음 술먹 사고도 많이 치고 하다 보니까 결국 몸이 안 좋아서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으로 사실은 자살을 정말 많이 합니다. 왜? 40, 50대 내가 비록 정신을 딱 차렸다 치더라도
이미 몸만 가지고 범죄자고 가족들 다 끊기고 돈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게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딱 마지막으로 딱 한 번 더 하는 거죠. 과다 투여로. 실제로는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뭐다? 사고로 인한 과다 복용이 아니라 자살일 가능성이 되게 많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그걸 밝힐 수는 없는데 그래서 자살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젊을 때 20대는 어떻게 해도 30, 40, 50으로 가면서 마약을 끊지 못하면 단약한다고 그러는데 끊지 못하면 대부분은 자살하거나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거나 몸이 안 좋아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50대가 넘어가면 거의 없게 됩니다. 현재 한국 실태는 어떤가요? 한국 같은 경우는 최근 5년간에 보시면 전체 마약 사범자 수가 2018년 기준 12,000명에서 작년에 27,000명으로 2.2배 5년간 상승했는데 그럼 일단 이거는 이제 마약 사범자 수, 마약을 투약하든 판매하든 걸린 대상자, 조사를 받은 대상자를 기준으로 그렇고 그럼 보통은 이제 한 명이 잡히면은 실제로 마약을 하는데 안 잡힌 사람, 구하는 공식을 암수율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8배 정도라 보거든요. 한 70만 명? 거의 전 우리나라 인구의 1% 이상이라고 보고요. 특징적인 게 그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게 여성이 5년간 3.3배로 늘었고 외국인도 많이 늘었어요. 3배 이상 늘었고. 더 심각한 건 20세 미만이 2018년도 기준 143명에서 작년에 1,477명으로 무려 10배 늘었고. 그럼 이제 처음 마약하는 경우가 대부분 10대, 20대 시작해서 40, 50대 끝난다는 걸 가정하면 이제 앞으로 더 마약 문제는 더더욱 심각해질 거라는 거를 참 안타깝지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오기 전까지도 이제 2024년 올해죠. 올해 5월 통계까지 보고 왔는데 작년에 비해 또 20%가 늘었더라고요. 올해 2024년에는 27,000명에서 20%만 늘면 34,500명이거든요. 이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마약 단속이 심해진 경향도 있긴 한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약 자체가 늘고 있는 추세라 앞으로 더욱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 하필 청소년층에서 유행하게 되었나요? 예전에는 마약 투약자 수가 마약 사범자 수죠. 40, 50대였습니다. 왜냐? 그런 전통적인 거래 방법이 직접 만나서 길가에 가서 약을 사고 주고 팔고 한 손에는 돈을 주고 한 손에는 약을 받는다 그래서 손손거래라 그랬는데 지금에는 완전히 바뀌었죠. 트렌드가. 비대면, 온라인 거래 비트코인, 텔레그램이나 SNS로 연락을 한 다음에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나 계좌로 송금하고 물건을 택배로 받는 거래를 하거든요. 그럼 저희 부모님들 세대 5, 60대, 60, 70대가 인터넷으로 물건 사기 되게 어려워. 비트코인 거래 SNS 안 하시거든요. 근데 그 가장 많이 하는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않는 집단이 10대, 20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돼요. 너무 쉽게 손 클릭 몇 번만 하면 몇 시간 안에 약이 집으로 배달되는 말 그대로 정말 총알 배송이 혁신인 거죠. 유통의 혁신이 어디에서 왔다? 마약이 오다 보니까. 중심 구매층, 유통과 소비층이 기존 40, 50대에서 20, 30대, 10, 20대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벌써 20대가 지금 메인층이고 따라서 10대도 훨씬 더 늘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의 마약은 어떻게 들어오며 어떻게 유통되는 건가요? 마약을 딱 알려면은 딱 이제 생산, 유통, 소비 입장에서 보면 딱 한 가지 가난한 나라에서 생산되어서 부유한 나라에서 소비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한국은 부유한 나라니까 생산 자체는 얼마 하지 않습니다. 하는 경우는 극소수고 대부분 주위의 가난한 나라에서 생산돼서 들어오거든요. 그럼 가난한 나라 어디 있을까요? 제일 가까운 나라 중국. 그 다음에 전통적인 마약 생산국인 태국, 베트남. 이 세 개가 거의 메인 우리나라로 마약을 수출하는 3대 국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온라인 거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작년 기준인가요? 1억 4천 건? 1억 3천 건이 온라인으로 해외 직구를 하거든요. 그 가운데 0.1%만 쳐도 140만 건인가요? 14만 건인가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어마어마하게 하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한 2천만 명 이상 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조금이라도 들고 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세계화 시대에 사람들이 물건과 사람의 이동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도중에 마약도 그냥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앞으로 더 세계화는 더 널리 발전될 거고 불법인 마약도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 비해 한국에서 마약을 구하기가 굉장히 쉬워졌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이 이렇게 된 걸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마약 옛날에 많이 재배했죠. 왜? 약이 없을 전 근대 시대에는 현대의학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다 집에서 지금 상추 키우듯이 텃밭에서 상추 키우듯이 양귀비를 키웠거든요.
그래서 그걸 뭘로 썼다? 가정 상비약으로 썼었죠.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초에 전 세계적으로 아피안과 양귀비의 단속이 심해지고 마약류가 엄격해졌고요. 그러면 이제 또 넘어가니까 그러다가 일본이 세계 1차 대전 때 전쟁을 나면 그 당시 항생제도 없다 보니까 진통제를 엄청 많이 필요했고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쌀을 수탈하듯이 양귀비도 재배해서 아피안을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 역사가 있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해방하면서 미군 인청이 들어오면서 그다음에 좀 정치적으로 이걸 좀 탄압을 했었고 그다음에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또 시로폰, 필로폰을 많이 만들었죠. 합성을. 왜? 옆 나라 일본에서 세계 2차 대전 때 필로폰을 업계열, 흥분제다 보니까 전쟁 날 때 정말 좋게 썼거든요. 왜냐하면 잠도 안 오고 그리고 그다음에 용기도 생기다 보니까 군인들한테나 노동자들한테 마구 뿌렸죠. 지금의 그런 자연강장, 레드 뭐 이런 땡스처럼 자연강장제를 썼었는데 그리고 미군정이 시작되고 단속이 들어갔지만 결국 일본에서 수요가 생겼어요. 필로폰 수요가.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가난한 나라에서 생산되니까 일본에서 단속이 되니까 일본 생산자들이 우리나라로 건너와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일본에 수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필로폰이 엄청 많이 만들어졌었는데 1980년대에 이제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단속이 시작되었죠. 왜?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마약을 밀수하는, 판매하는 나라라는 그 역사적 오명이죠. 오명 때문에 단속을 일본과 같이 했었거든요. 그럼 밀수를 금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에 필로폰 재고가 쌓입니다. 일본이 수출길이 막히니까 그럼 어디다 판다? 내수시장을 공략한 거죠. 그때 또 1982년이 정말 재밌는 해인데 전두환 대통령이 3S 정책, 스포츠, 섹스, 스크린 정책 취하면서 통금을 해제하다 보니까 밤에 술 먹고 유흥가를 중심으로 필로폰이 어마어마하게 그때 우리나라가 정말 히로뽕의 시대, 필로폰의 시대가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부산을 중심으로 왜 부산에서 생산해서 일본으로 수출했었는데 부산을 중심으로 필로폰이 유행이 됐다가 91년도, 2년도에 이제 전두환이 범죄와의 전쟁하면서 마약도 필로폰도 단속을 엄청 하거든요. 그러면 또 이번에는 한국인 기술자들이 마약 만드는 기술자들이 흔히 말하는 교수들이 어디로 또 건너간다? 옆 나라인 중국으로 건너가서 만들어서 한국에 또 팝니다. 그럼 또 중국이 1990년대에 마약 만드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단속 사용시킨다 하니까 또 2000년대는 그 중국인들 기술자들이 동남아시아 물론 필로폰 국한돼서 2000년대는 필로폰을 어디서 만든다? 동남아시아에서 만드는 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죠. 그런 딱 시기가 그러니까 생산의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제 필로폰이 강세였고 최근에는 좀 분위기가 바뀐 게 기존의 그런 전통적인 필로폰이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10, 20대 미국과 유럽 영향을 많이 받아서 클럽 약이라고 하는 엑스터시, 케타민이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두 갈래로 해서 시대별로 약간 한국의 마약의 역사인가요? 마약의 흐름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대마 같은 경우는 1960년대에 삼배밭이 널렸다 보니까 다 삼배를 정말 많이 재배하는 동시에 그 삼배잎이 대마니까 대마를 많이 피웠다가 19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마초 파동을 일으키면서 대마초를 어마어마하게 단속시켰거든요. 그래서 없어졌다가 좀 줄었다가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또 대마초 합법화 영향을 받아서 또 한국에 또 어마어마하게 대마초 사범자 수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같이 어떻게 보면 유행을 타고 또 한국도 그 영향을 서로 받고 있죠. 다만 다행인 것은 코카인 같은 경우는 남아메리카 지역, 콜롬비아, 볼리비아 다 이쪽에서 생산되다 보니까 한국까지는 안 들어오는 게 왜 미국이라는 유럽 시장이 있으니까 굳이 멀리 있는 한국까지는 안 들어오는 게 그나마 다행이에요. 과장님이 들어보셨거나 직접 보신 분들 중에서 한국에서 마약을 하는 사람은 대체로 어떻게 시작하나요? 올드 트렌드가 있고요. 예전에 전통적으로 이제 40, 50, 60대 분들은 쩔이라 그러는데 대마나 예전에 막 본드, 신나를 흡입해서 가장 약하고 싼 걸로 해서 결국에는 한국 같은 경우 필로폰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예전에 올드 스타일 그쪽에서는 또 엘리트 코스라 그러는데요. 최근에는 조금 다릅니다. 클럽에서 케타민 아니면 엑스터시 아니면 또 요즘에는 이제 야바라고 해서 태국에서 코카인, 업계열인 코카인에 업계열인 필로폰에 원가를 좀 낮추려고 카페인을 섞습니다. 근데 카페인 자체가 우리가 커피에 들어간 카페인 그 카페인인데 흥분하다 보니까 흥분제니까 그러니까 업계열을 섞으니까 싼 값에 더 쉽게 강렬하게 흥분하거든요. 그게 야바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태국 쪽에서 나오니까 클럽 쪽에서 요즘에는 10, 20대는 클럽에서 그런 약들로 또 시작하고
최근에는 대마보다는 액상대마. 최근 10대, 20대는 왜냐하면 그게 액상대마는 또 그 뭐라 그러죠? 그 전자담배처럼 피우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양갈래로 지금 좀 나누어져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딱 하나면 이제 한 가지만 할 거라 그러는데 이게 마약 중독자가 되면 일단 당장 내가 원하는 좋아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선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당장 몸이 이제 금단 증상 생기니까 일단 닥치는 대로 다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하다 보면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겨요. 업계열 약물을 좀 하다가 보면 이게 계속 막 흥분하면 우리 밤에 막 잠 안 오고 이제 너무 지치면 다운 계열을 좀 섞어서 하고 그냥 귀찮으면 업계열과 다운 계열 동시에 섞어서 하고 폭탄주 마시듯이 막 마약도 섞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뉴스 보면 그런 마약 사범자 몸에서 막 수종류의 마약류가 나오는 거게 다 그 이유입니다. 이게 자기만의 방식이 또 있어요. 절묘하게 조화를 시킵니다. 너무 흥분하면 또 힘드니까 약간 신경 안정제나 이제 다운 계열을 좀 섞어서 한다던가 그다음에 환각 계열과 업 계열을 섞으면 지치지도 않고 노래가 더 신나게 클럽에서 놀 수 있다던가 이렇게 좀 섞어서 하는 경향도 좀 있고요. 최근 경향이 그렇습니다.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되고 네, 계속해서 말해주면 상식을 않는 즐거움에 사시면 편하고요. 네, 절대 약을 통해서 즐거움을 가지시면 안 돼요. 마약하신 분들을 치료할 때 어떤 사람이 가장 치료하기 어려우신가요? 강한 약, 하드 드럭 똑같습니다. 이게 약한 약보다는 강한 약, 농도가 훨씬 더 센 약, 그리고 효과가 더 좋은 약. 아까 얘기했듯이 업계열에서는 가장 강력한 메스암페타민이 훨씬 더 끊기가 어렵고 업계열 중에서는 비교적 약한 나비약도 어차피 업계열 흥분제거든요. 이게 흥분하다 보니까 밥맛이 없어서 중추신경 흥분제에서 밥맛이 없고 잠이 안 오니까 살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 약들은 끊기가 훨씬 더 쉽고 중독된다 하더라도 훨씬 더 강렬한 암페타민, 그러니까 메스암페타민, 필로폰 경우는 더 끊기 어렵고 신경안정제, 다운 계열 같으면 신경안정제, 우리가 의사가 처방하는 신경안정제 경우는 실제로는 끊기가 쉽고 다만 이 다운 계열 또는 진통제 같은 경우는 몰핀보다는 헤로인보다는 지금 펜타닐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더 끊기 어렵고 다만 이 환각 계열은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필로폰 같은 경우는 한 번만에 이제 중독이 될 수 있고 강력한 약은 펜타닐 같은 경우는 한 번만에 중독될 수 있는데 환각 계열은 환각을 주는데 우리가 꿈을 꾸면 좋은 꿈을 꿀 수도 있고 악몽을 꿀 수도 있는 것처럼 이게 효과가 예측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딱 하자마자 너무나 불쾌하고 무서운 거를 겪거든요, 환각을.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뛰어서 내려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배드 트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굿 트립 너무 좋고 황홀한 환각을 겪었다고 해서 환각제는 조금 나뉩니다. 그래서 환각제 계열은 조금 그런 중독성이나 의존성이 비교적 업이나 다운 계열보다는 조금 약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해도 절대로 호기심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마약 중독 치료는 얼마나 어려운가요? 그냥 마약은요. 중독이 되면 치료가 너무 힘듭니다. 이게 참 힘든 게 우리가 이제 다들 담배 많이 피우시잖아요. 일단 처음 시작할 때는 바로 끊을 수 있는데 이게 중독이 되면 끊기 어렵고요. 10년, 20년 지나면 진짜 끊기 어렵잖아요. 그럼 저는 그냥 쉽게 항상 담배로 비유하는데 어차피 같은 중독이니까 100명이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사람 100명 중에 담배 끊는 사람 4명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의사가 얘기 계속 하거든요. 저도 의사니까 하면 이제 한 8명. 그러니까 그렇고 3개월 동안 약 먹으면 24명 정도가 끊어요. 그 다음에 암에 걸린 사람이 약을 먹으면 절반이 담배. 그러니까 죽다 살아나면 절반이 끊거든. 그러면 이 담배를 왜 안 끊냐? 왜 많은 사람들이 담배로 문제가 생기느냐? 1번, 자기가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해, 언제든지. 두 번째,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해. 치료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 마약이 왜 끊기가 어렵냐? 대부분의 어느 중간까지는 사람들이 치료받을 생각을 못하죠. 그럼 언제 치료받으러 오시냐? 그 텔레비에서 본 좀비, 완전 중독돼서 끝까지 간 사람들이 치료받으러 끌려서 강제적으로 오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진짜 치료 어렵거든. 그리고 그게 뇌 구조도 좀 변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도파민 같은 경우는 돈을 한 번에 다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돈이 저축되는 우리 몸에서 도파민이 저절로 조금씩 만들어진 시간이 1년 6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운 계열 같은 경우는 펜타닐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해독제가 있습니다. 즉시 해독제. 호흡마비가 오면 바로 쓰면 바로 호흡이 풀리고 그런 해독제가 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메스암페타민인데 메스암페타민은 해독제가 없어요. 안티도트라고 그러는데 해독제가 자체가 없고 오로지 불안하고 초조함을 신경안정제나 증상 완화제로 치료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펜타닐보다 오히려 치료적 측면에서는 메스암페타민이 필로폰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당연히 전문적인 치료기관에서 하는데 정말 어렵고요. 그래서 요거를 혹시나 보고 계시는 지인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있으시면 그 절대로 의지로 끊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되고, 치료 받으시면 보통 1년 정도 봤을 때 한 뭐 30에서 50% 정도 끊을 수 있고, 절대로 이제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막 사람을 가둬놓고 벽을 두드리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치료하기는 힘들고요. 의지로는 힘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마약 중독 치료 센터나 마약 치료 검색하면 바로 나오고요. 1342 전화 전화하시면 도움 되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북한 마약 실태는 어떤가요? 제가 북한에 대한 뭐 선입견이나 정치적 성향 전혀 없습니다. 그냥 현실만 얘기를 할게요. 북한은 마약이 엄청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하냐?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북한 이탈 주민, 북한 사람들 중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온 사람들, 탈북민이라고 그러는데, 탈북민들이 이제 사실 범죄에 되게 많이 노출됩니다. 왜? 그런 사회가 완전히 다르니까. 사기의 가장 심한 피해자고요. 사기를 많이 당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탈북민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범죄가 마약이에요. 범죄의 30% 이상을 마약을 차지하거든요. 한국 사람은 사기가 제일 많습니다. 한국인들은 사기가 제일 많고, 그 마약 비율이 6% 정도, 수감자 기준으로 6% 정도인데, 탈북자 중에서 이제 수감된 사람들 중에서 비율이 무려 30%가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과 비교하면 5배가 넘죠. 그렇고, 그럼 실제로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직접적으로 마약을 자신이 하거나 또는 마약을 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본 적이 있는 경우, 이거 보시는 분들은 주위에서 마약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을까요? 하면 얼마 안 됩니다.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저는 의사니까 제가 처방으로 하는 말씀인데, 북한 경우는 30% 넘습니다. 탈북자 설문조사.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만연해 있는 거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더 심각한 경우는 이제 통계인데, 전체 사람들 중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외국인 중에서 마약으로 수감될 비율이 대개 한국인에 비해서 6배 정도라 보는데, 탈북 전체를 봤을 때 탈북자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과 비교했을 때 결국 마약으로 수감될 확률은요 37배 정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마약 자체에 대한. 그럼 왜 그러냐? 1번, 그 북한 자체에서 마약을 워낙 많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요. 두 번째, 그 북한 탈북하는 경로가 한국에서 보통은 북한에서 중국, 동남아, 그다음에 남한 한국 경로인데요. 이 경로가 마약의 이제 유통 경로랑 사실 좀 그리고 마약은 누가 주로 많이 하냐?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마약 한 봉지가 이제 있으면 1kg짜리에 마약 한 봉지가 그 한 봉지 1kg짜리만 들고 오면 대개 수수료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조금 취약한 동남아 사람들이 많이 그런 밀수를 하는 것처럼 북한 사람들에서 많이 밀수를 하다 보니까 안타깝지만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마약을 하는 경우도 좀 많고, 북한 자체도 마약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주로 사용되는 마약은 어떤 종류인가요? 딱 두 가지죠. 업 계열 약물인 메스암페타민, 필로폰을 많이 하고요. 반대로 다운 계열인 헤로인, 그러니까 양귀비에서 추출해서 아편을 만들고 아편으로 모르핀을 만들고 모르핀을 헤로인으로 만드는데, 이 헤로인과 아편, 양귀비 계열 헤로인과 메스암페타민, 필로폰 두 가지 다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좀 다른데, 원래 이제 아편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많이 했었죠. 많이 재배했었죠. 양귀비를 많이 재배해서 아직도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섬이나 이런 산간 지역에서 자기가 약으로 쓴다고 재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북한은 우리나라는 워낙 이제 뭐 선진국이고 의료 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집에서 양귀비를 키워서 아편으로 약을 쓰는 분들은 없거든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약이 없죠. 거의 이제 의료 시스템이 붕괴하다 보니까 우리가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는 아세타민, 뭐 해열제나 진통제를 구할 수 없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직접 그냥 텃밭에서 상처 키워도 양귀비 키워서 아편을 실제로 만들어서 복용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이제 메스암페타민은 조금 다릅니다. 메스암페타민은 북한에서 정부에서 만듭니다. 처음에는 이제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팔 물건이 메드인 노스 코리아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핵미사일은 이제 수출이 어려우니까 무기 정도밖에 없는데 사실 질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파는 곳도 이제 뭐 이란이나 러시아, 북한 쪽에 팔는데, 그럼 북한에서는 외화를 벌어야 되는데 팔 게 없으니까 무기 팔고 마약을 파는 거죠. 왜? 어차피 불법이니까.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아예 전문적으로 박사를 동원해서 제약회사에서 메스암페타민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품질이 아주 뛰어나죠. 왜? 다른 나라에서는 다 범죄 집단에서 만들다 보는데 북한산은 메스암페타민 농도가 97%, 8%, 99% 나오거든요.
순도가 매우 높죠. 첫 번째, 그래서 북한산은 아주 높은 순도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고, 두 번째, 그렇게 이제 만들다 보니까 기존의 그런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분들이 퇴직하고 나와서 돈을 벌려고 만듭니다, 집에서. 그래서 또 뿌리는 거죠.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아편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들은 아편을 주로 양귀비를 키워서 아편을 만든다면 1980년대 북한은 아예 백도라지 사업, 백도라지가 이제 꽃이 양귀비랑 비슷하거든요. 양귀비를 국가에서 키웠어요. 완전 전문적으로 재배를 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헤로인을 만들어서 또 팔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어디서 이제 그런 양강도라 그러는데 개마고원 쪽 산간지대에서는 백도라지 사업으로 양귀비를 키워서 헤로인을 만들어서 팔았고, 메스아페타민 필로폰 같은 경우는 아예 함흥청진 쪽, 이게 밀수를 해야 되니까 팔아야 되니까 항구 쪽에서 제약회사 있는 곳에서 만들어서 팔았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북한 주민들은 그렇게 나온 거를 가지고 이제 주민들은 이제 북한 쪽, 중국 쪽으로 몰래 밀수를 하고요. 정부는 아예 배 잠수함까지 동원해서, 그리고 규모가 그람 단위가 아니고 킬로그램, 톤 단위다 보니까 아예 국제 조직, 러시아 마피아, 러시아의 마피아나 일본의 야쿠자, 중국의 산업회까지 해서 거의 킬로그램, 톤 단위로 거래를, 어차피 불법이니까 하고 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야만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워낙 좀, 그리고 핵실험하면서 이 단속이 엄격해지다 보니까 좀 그나마 최근 2020년대부터는 조금 단속이 심해져서 좀 줄어드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북한의 마약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들어왔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탈북자 중에서 마약 밀매를 했던 경우가 똑같죠. 경로가 북한에서 중국, 중국에서 우리나라 하는 경로 그대로 들어왔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왜 중국 내에서 조금 소비가 되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를 거쳐서 들어오는 그런 약들이 이제는 북한에서 동남아까지 할 바에 차라리 동남아에서는 태국이나 직접 만드는, 아무래도 북한과 교류가 좀, 경제 교류가 이제 단절되다 보니까 어려워서, 하지만 상당수는 중국에 소비되고 또 한국으로 일부는 또 들어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국내에서도 마약을 유통시키는 건가요? 국내에서 유통을, 그러니까 정부가 만약에 제약회사에서 만든 약을 공식적으로 유통시키진 않죠. 근데 아시겠지만 불법 비리가 판치는 동네에서는 그냥 그거를 팔아서 뇌물처럼 챙기고, 워낙 뇌물이 만연되어 있는 사회라서 그걸로 돈을 벌고 유통을 시켜서 뒷주머니를 차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국경지대 같은 경우는 단속을 하면 군인들이 뇌물 받고 바로 풀어주는 것이 현장 실제로 목격되었고, 그래서 왜 가난한 나라에서 마약이 생산되느냐, 먹고 살고는 것도 있지만 부정부패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힘도 약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단속을 나서더라도 돈만 주면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가, 마약을 생산하는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물론 가난하기도 하지만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 북한이 부정부패가 상당히 심해서 마약 거래를 하다가 잡히면 그냥 마약을 주면 되는 걸로, 뇌물로 주면 되는 걸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마약 상황은 어떤가요? 중국은 이제 사형을 시킨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사형은 투약자를 사형시키는 건 아니고 밀수 유통하는 사람을 사형시킨다고 해서 1990년대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정책을 취해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메스아페타민, 필로폰의 경우가 동남아로 2000년대 이동했지만 이제 조금 바뀐 거죠. 이제 메스아페타민이 아니고 펜타닐. 그러니까 펜타닐의 원료 전 단계, 전구체라 그러는데, 그게 펜타닐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 펜타닐 자체가 제약회사에서 쓰는 약이니까 펜타닐의 원료를 미국에 수출하는 거. 근데 미국으로 바로 수출하는 게 아니고 멕시코로 수출하는 거죠. 왜? 멕시코도 똑같거든요. 부패한 나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펜타닐 좀비 사태라고 하면 그 펜타닐이 누가 만든 거냐? 미국의 펜타닐은 제약회사가 만든 거 아니거든요. 미국에서 제약회사가 만든 게 아니고 중국에서 원료를 수입해서 멕시코 마약상들이 그 유명한 카르텔 시달로나, 그다음 그 카르텔이 2010년도 초반에 중국에서 원료를 수입해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밀수를 한 거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걸 또 정치적으로 이용한 겁니다. 사실은 정치인들이, 특히 트럼프겠죠. 트럼프가 중국이 미국을 망치려고 했다. 그게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클릭만 하면 살 수 있거든요. 인터넷상에서. 재료, 화학물질은 클릭만 하면 쉽게 살 수 있고,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 모르겠고 우리는 팔면 매출이 오르니까 멕시코로 파는 거고, 멕시코에서 마약상들이 만드는 거고.
그러면 단속을 그러면 이제 중국이 그러면 그런 원료를 판매 안 하면 되지 않느냐? 그 원료는 일단 펜타닐 제약회사로도 들어가고 있고 중국에서 판매를 안 하면 인도에서 판매하지 않을까요? 인도에서 판매할 거거든요. 인도에서 판매 안 하면 아프리카에서 또 그 원료를 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서로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만 실제로는 구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가난하고 더 부패한 나라에서 계속해서 그런 걸 팔 거고요. 실제로 북한에서 메스암페타민을 만드는 그 원료는 중국에서 화학물질을 사서 북한에서 메스암페타민을 만들어서 다시 중국이나 동남아 다른 나라로 파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 구조인 거죠. 과거엔 미국에서 마약이 합법적으로 많이 쓰였다고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마약이 대중적으로 많이 쓰였나요? 마약 종류가 지금 워낙 많은데 가장 오래된 게 아편, 몰핀, 아편이죠. 양귀비, 수메르인. 역사 따지면 몇천 년 전부터 쓰여왔고 마취제도 마약의 일종이니까 쓰여왔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쓰여왔고 그럼 결국에는 아편에서 좀 더 강력한 성분만 농축시킨 게 몰핀인데 몰핀이 1800년 초에 만들어졌고 그 몰핀에서 더 강한 것이 헤로인이 1897년도 가장 유명한 회사인 바이얼 아스피린을 만든 그 바이얼 제약회사에서 아스피린과 똑같은 해에 나왔거든요. 헤로인이. 근데 그 당시 헤로인이 진해 거담제로 감기약으로 그냥 동네 약국에서 살 수 있었어요. 왜? 효과가 좋습니다. 일단 안 아프고 그다음에 기침도 억제해 주니까. 근데 효과는 먼저 나타나는데 부작용은 항상 나중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부작용들이 생긴 거죠. 몰랐어요. 19세기를 보면 그때 항생제는 언제 나왔을까요? 1940년대. 그럼 항생제도 없고 아까 얘기했지만 아스피린이 1897년도에 나왔고 타이레놀은 1950년도인가 나왔고 그럼 그전에는 진통제가 뭐였을까요? 몰핀이죠. 몰핀 엄청 썼습니다. 언제부터 썼냐? 전쟁 났을 때.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1860년도에 남북 전쟁이 있으니까 수십만 명의 부상자들이 나오는데 진통제도 없고 그다음 마취제는 그때 막 개발된 상황이고 항생제는 없으니까 일단 아프면 뭐부터 준다? 몰핀부터 주는 거죠. 일단 안 아파야 되니까. 근데 이제 딱 안 아픈데 그 사람들이 계속 몰핀만 맞다 보니까 용량도 없고 안정해져 있고 일단은 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군인들이 다 몰핀 중독자로 빠져버리는. 그래서 군인병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19세기 남북전쟁 이후로는 군인병이라 그랬거든요. 그게 몰핀 중독이었죠. 계속 의사들 사이에서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독이 있어.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정부가 약을 통제하진 않았으니까. 마약에 대한 몰핀과 아편 헤로인에 대한 통제가 나온 게 1910년, 12년 이후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때서야 통제가 되었고요. 근데 이제 가장 먼저 뭐부터 나온다? 마약부터 나오고 그다음에 마약의 효과가 먼저 나타나고 그다음 부작용 나타나고 규제는 맨 마지막에 따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뒷공무니만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1860년도에 군인병으로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이제 1960년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베트남전, 미국의 마약 역사는 이제 베트남전인데 베트남전 당시에는 대마였죠, 대마초는 그 당시에 마약류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대마를 엄청 많이 폈으니까 중독성은 좀 약하고 워낙 널려 있으니까 그리고 동남아 가면 다 대마초가 널려 있거든요. 그럼 이제 군인들이 다 대마초를 핍니다. 어디서? 베트남전에 나간 군인들이. 근데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국내에서는 베트남전에 대한 반전 요리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그때 히피들이 행복한 러브, 피스 앤드 스모크, 그 스모크가 마리화나였거든요. 그러니까 1960년대 미국에서는 베트남전에 파병 간 군인도 마리화나를 피우고 베트남전에 반대하는 대학생들과 히피들도 마리화나를 피우는 되게 이상한 광경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다가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이 베트남전 반전을 덮어야 되니까 그때 우파 대통령이 갑자기 대마와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을 딱 선포합니다. 1961년도에. 그러면서 비교적 마약 중독성이나 의존성이 약한 마리화나를 갑자기 가장 강한 등급, 1등급으로 선정해버리거든요. 그러면 당시에 베트남전 파견 나갔던 장성들이, 군인들이 널린 게 그 나라는 다 동남아시아 마약 워낙 널리 알려졌으니까 마리화나 대신에 더 센 거, 널려있는 아편, 그 나라는 워낙 아편을 많이 했으니까 아편, 몰핀, 헤로인 의존으로 빠져버렸던 거죠. 그렇게 해서 1960년대 걸렸고요. 1970년대, 80년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필로폰이 유행했다면 미국은 코카인이 유행하게 됩니다. 원래 코카인은 콜롬비아에서 주로 생산됩니다. 1970년대 콜롬비아에서 주로 생산됐었는데 코카인은 되게 비싼 상류층 마약으로 좀 알려졌었는데 그 당시에 미국은 남미에서 좌익 반공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서 우익을 지원했었는데 그 우익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없죠. 마약을 팔았던 거죠. 미국에서 우익 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기를 싣고 갑니다.
비행기에 싣고 갔다가 그럼 그 우익 세력들이 그 비행기에 마약을 싣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눈 감아주는 거고 마약 판매, 마약 밀수를 눈 감아주다 보니까 그 미국으로 뭐가 들어온다? 코카인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눈 감아줬고 방해했으니까. 근데 이제 1980년대는 그 코카인이 들어온 거 플러스 그 코카인이 코로 마시는 거였는데 베이킹 파우더를 섞어서 조금 조제를 하면 가루를 섞는 거죠. 양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거를 코로 흡입하지 않고 이제 태워서 흡입하면 효과가 이상하게 엄청 세져요. 베이킹 파우더만 섞었을 뿐이고 흡입 방법을 좀 바꿨는데 야바 같은 경우 메삼페타민 같은 경우는 이제 카페인에 메삼페타 필로폰을 섞어서 야바로 하면 효과가 엄청 더 좋아지는 것처럼 코카인에 베이킹 파우더를 섞은 크랙이 더 효과가 좋은 거예요. 가격은 싸지고 효과는 더 좋아져요. 크랙이 등장했는데 누가 발명했는지는 아직도 모르는데 그게 이제 1980년대 미국 사회 가난한 흑인 사회를 휩쓸면서 미국은 1980년도에는 또 코카인으로 인한 크랙 사회로 전성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고요. 그 다음 이제 펜타닐이 나오게 되는데요. 펜타닐은 아까 얘기했지만 원래는 제약회사에서 1950년대 만들었던 약이고 가장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고 저도 많이 썼는데 말기 암 환자한테 진통제로 쓰는데요. 그럼 갑자기 왜 펜타닐이 등장했냐? 원래 처음부터 등장한 건 아니고요. 1950년부터 쓰고 있었고 몰랐어요. 그냥 안 쓰고 있다가 1990년대 중반에 옥시콘틴이라는 약이 새로운 약도 아니고요. 그런 몰핀, 마약성 진통제가 등장합니다. 근데 특징적인 게 그 옥시코틴이라는 거는 퍼듀 파머라는 제약회사에서 선전을 해요. 이건 우리 특수 코팅을 시켜가지고 서서히 녹는다. 그러니까 이거 효과도 오래 가고 아까 얘기했지만 농도가 갑자기 확 올라가면 효과가 엄청 좋았고 더 강렬해지거든요. 우리는 이런 효과가 없다. 왜? 서서히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기존의 약들이 5mg짜리입니다. 마약성 진통제가 5mg짜리인데 이거는 우리는 서서히 흡수되니까 고농도 써도 된다. 40mg, 60, 80mg가 출시가 돼요. 그럼 이거를 그냥 먹다가 중독된 사람도 있었는데 기존의 마약 중독자들이 그냥 한번 먹어봤죠. 그럼 어떻게 먹었을까요? 깨 먹는 거예요. 녹여 먹는 알사탕을 깨 먹으면 이게 더 확 오는 것처럼 야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농도가 확 오르니까. 플러스 가격이 쌉니다. 기존의 다운 계열 헤로인이 이제 주로 오는데 헤로인 같은 경우는 한 번에 4만 원 정도인데 이거는 처분받으면 4,000원이거든요. 10분의 1로 가격이 떨어지니까 기존의 마약 중독자들 사이에서 헤로인 중독자들이죠. 어마어마하게 유행이 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국가에서는 제약회사의 말로는 이거 엄청 좋다 하니까 의사들도 중독 안 된다 이거 코팅 기법으로 이거 특허까지 신청했을 거예요. 막 썼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풀렸었는데 미국을 강타하게 됐죠. 근데 쓰다 보면 똑같아요. 이게 부작용은 무조건 나타나거든요. 의사들부터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거 이상하다. 사람들이 죽는다 갑자기. 이거 약 먹고 죽었는데 의사가 처방한 약 먹고 죽었는데 그래서 옥시콘틴에 대한 제재가 시작이 됐는데 너무 늦게 시작됐고 왜냐하면 이게 로비 관련된 얘기는 많은데 나온 게 1996년에 나왔는데 2005년 때부터는 이제 제재가 들어갑니다. 우리 의사들도 눈치챈 거죠. 큰일 났다. 약을 끊어버려요. 처방도 안 되고 처방도 하기도 무섭고 의사들도 그러다 보니까 그럼 문제가 끝난 거죠.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마약상들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옥시콘틴이라는 약과 똑같이 생긴 약을 자기들이 만들어요. 대신 뭐로? 헤로인을 넣어버려요. 어차피 마약 중독자들은 일단 급하고 감별을 못하고 어차피 효과가 헤로인이랑 똑같았으니까 헤로인을 가짜 약인데 그러니까 이게 가짜 약인데 마약인데 옥시콘틴인 줄 알고 가짜 약을 먹었던 거죠. 헤로인. 그래서 이제 헤로인 파동이 1차 파동이 옥시콘틴 파동이었으면 2차 파동인 헤로인 파동이 그때 갑자기 또 생겨요. 그럼 헤로인 중독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나는 헤로인을 먹은 게 아닌데 알고 보니 헤로인이었던 거예요. 가짜 약. 그러니까 짭을 먹었던 거예요. 옥시콘틴의 짭. 왜? 그래서 또 했었다가 또 헤로인 사망자가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또 늘어요. 근데 이제 또 제약회사 아니죠. 마약상들은 항상 우리가 마약상들 하면 왠지 그 좀비 거리만 봐서 되게 이제 끝까지 간 사람들 보는데 마약상들 철저한 비즈니스맨이거든요. 더 싸고 더 효과적인 걸 끊임없이 추구하는데 어떻게 펜타닐을 알아차린 거예요? 더 강력한. 2010년도에. 펜타닐은 어떤 점에서 좋을까요? 헤로인의 50분의 1만 있으면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요. 밀수하기가 좋잖아요. 왜? 똑같은 약만 해도 50배로 제조할 수 있고 가격이 엄청 떨어지죠. 그리고 밀수하기도 좋고 더 강하니까 중독자 단골이 더 생겨요. 그래서 멕시코 갱단, 카르텔 중에 하나가 처음으로 펜타닐을 뿌리기 시작한 거죠. 물론 어떻게 만들었다? 중국에서 사서 자기들이 합성해서 미국으로 유통시켰는데 혁신이 일어난 거죠. 왜? 가격은 싸고 구입하기도 쉽고 더 많은 중독자를 하면서. 그래서 지금 펜타닐이 미국에서 난리를 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가장 끝판왕
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이제 또 여기서 또 진화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 멕시코에서는 더 강한 펜타닐의 업그레이드 약들, 그리고 심지어는 펜타닐 안 걸리는 약들까지. 이게 기존에 새로운 약 조금씩만 꼬리만 이게 우리 강한 개를 훈련시켜서 좀 엄청나게 약간 좀 하면은 뭐 도사처럼 만들 수 있고 순진한 약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약도 마찬가지거든요. 조금 치환기만 몇 가지만 바꾸면 효과가 달라지고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또 이게 중독자들의 특징은 우리 같은 경우는 야, 그 약을 먹고 죽었다 그러면 겁나서 안 먹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더 강한 게 나왔다고 이게 얼리 어댑터거든요. 더 찾아가서 서로 또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50대 미만에서 사망수 1위가 마약 중 재작년 기준 11만 명이 죽었는데 대부분이 펜타닐 관련 7만 명 60% 이상 70%가 펜타닐이고 기존의 헤로인 중독자 사망도 있긴 하지만 대세가 이게 마약도 유행을 탑니다.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더 세고 더 강렬하고 더 적은 양으로 같은 게 이게 계속 될 거고 미국은 사실상 손을 놓은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한국은 다행인 게 아직 펜타닐을 직접적으로 수입해서 만들 수 있어서 우리나라까지는 안 오는 거죠. 그래서 뉴스에 보면 일부 정말 양심 불량의 의사들이 펜타닐을 마구잡이로 처방하는데 그건 당연히 잘못된 건데 미국처럼 그렇게 유행할 일은 없을 거라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단속하기는 엄청 쉽거든요. 왜 처방한 의사만 족치면 되기 때문에 아주 쉽고 올해 벌써 지난달부터 이미 펜타닐을 처방하려면 의사들은 그 환자들의 마약 투약 경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가 모르고 처방하는 경우는 졌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마약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미국뿐만 아니라 과연 마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마약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업그레이드되고 발전되고 있거든요. 단 거라고 얘기하면 예전에는 사탕수수를 씹어 먹었죠. 거기서 설탕이 나왔고 설탕보다 더 강력한 사카린 나왔고 요즘에는 탕후루 나왔죠. 완전 진짜 이게 점점 더 극단화, 더 강렬해지는 건데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자체 발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유통 구조에서 전체 혁신이 왔거든요. 예전 같으면은 길거리 가서 왠지 저 사람이 나를 돈만 훔쳐가면 어떡하지? 똥술, 저 사람이 가짜 가루약을 팔면서 날 속이면 어떡하지 했었는데 이제는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서 하고 리뷰 시스템도 있어요. 저 사람 가짜를 판다 소문하고 이제 한두 번은 팔 수 있어도 이제 단골을 못 만들거든요. 이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더욱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약들을 팔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온라인 유통이 훨씬 더 많이 우리가 해외 직구하는 것처럼 마약 상들도 마약을 해외 직구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줄면고 반대로 수익은 늘다 보니까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그런 이득을 보기 때문에 유통 생산에서는 더욱더 많이 달려들 거고 단속을 엄청 많이 강화하면 일시적으로는 단속하면 확실히 줍니다. 근데 이게 단속을 강화하면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줄죠. 왜? 비싸니까 안 해볼 건데 이미 중독자들은 수능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약을 구하거든요. 그러면 수요는 어느 정도 있는데 공급이 확 줄면 가격이 이제 마약은 경제학적으로 이제 비탄력적이다. 가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즉 수요가 안 변하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 올라요.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거래에 참여하게 됩니다. 왜? 리스크는 있지만 리턴이 높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가격이 떨어져요. 그 주기가 대개는 한 3에서 5년. 잠시 단속하면 한 3년 줄다가 한 5년만 지나면 또다시 늘거든요. 그게 늘어날 거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전 세계적으로 과연 막을 수 있을까? 어렵죠. 그게 지금 마약 합법화, 비범죄화 정책이든 합법화 정책이 나오는 이유가 미국에서 왜 대마를 합법화했을까요? 너무 많이 하니까. 포기한 거죠. 사실은 수입을 걷어서 조세 수입을 걷어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건데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해서 포기한 거. 포기했다고 보시면 좀 되거든요. 왜? 담배보다 마리화나를 더 많이 하니까. 법원이 있습니다. 처벌하라고 하는데 무명무실한 법이니까 차라리 이거 그냥 관리해서 간 건데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공했나요? 실패했죠. 왜?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안 됩니다. 네, 온라인한테 판매하고 있죠. 미성년자한테 판매하면 안 됩니다. 미성년자한테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죠. 신분 확인 안 하고 있고 그리고 대마만 파는 게 아니에요. 갔더니 모든 마약을 다 팔고 있고 허가받은 상점에서 팔아야 되는데 왜 허가받으면 세금 내야 되니까 불법상들이 난리 났죠.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이 낮아진 거죠. 대마 합법화 됐는데 그냥 해볼까? 더 가격이 싸지다 보니까 더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마약이 또 합법화되는 순간 그리고 너무나 많이 퍼져서 합법화되고 그럼 또 다른 새로운 마약을 또 합법화시킬 거고 그게 처음엔 대마였다가 그 다음은 또 무슨 약이 될까요? 저는 좀 많이 우려가 됩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요? 마약하면 사실은 되게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맨날 보는 게 이제 연예인들 많이 합니다. 왜? 일단 돈이 많고요. 일단 돈이 많고 흥분을 많이 합니다. 자극적이고 막 신나 있죠. 사람들 관심 받고 인기를 막 받다가 갑자기 인기 안 받고 영화 출연하고 하면 흥분했던 그런 짜릿함을 못 잊어서 그걸 채우는 게 되게는 업계열 약물입니다. 그래서 업계열 약물을 많이 하고요. 셜록 홈즈 같은 경우도 코카인 했다고 나오죠. 그리고 그런 가장 유명한 우리 축구 선수 펠레 말고 마라도나 코카인 했죠. UFC 선수 존 존스 코카인 했거든요. 그게 경기력 향상도 있긴 한데 경기력 향상보다는 그 짜릿함 그런 막 긴장 흥분되는 순간에 즐기고 싶어서 업계열을 좀 하고요. 또 반대로 하다 보면 좀 지치고 힘들면 이게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쉽지 않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그냥 다운 계열을 좀 하다 봅니다. 그렇게 해서 좀 인생이 많이 망가져요. 근데 처음 그게 우리가 사람들이 보는 경우 그런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죠. 한 번만 해도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고 아까 말한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대개는요. 처음 하는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는 완전 반대예요. 처음 마약 누가 줄까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좀비가 막 마약을 줄까 막 이러면서 주진 않거든요. 정말 심각한 마약 중독자들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인터넷으로 살지는 않잖아요. 80%가 지인들이 처음 줘요. 뭐 어떤 상황에서 주냐? 친구들끼리 노는 10대, 20대들끼리 어울려서 뭐 술을 진탕 먹고 노는 상황에서 야 그냥 너 좋은 거였는데 한번 해볼래? 마약이라고 절대 안 쓰여있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캡슐이나 캔디 하나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모르는 사람, 지인들이 권하는 사람 약을 하면 안 되고요.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가 연쇄살인범들, 미국에서 특히 미국 연쇄살인범들 많은데 연쇄살인범들 특징이 무서운 사람들이야. 되게 잘생긴 사람들이 접근하니까 부담 없이 접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도와주세요 또 도와주고 유괴범들 같은 경우 아이들한테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 절대 가지 마 하는데 그럼 아이들은 모르는 사람이라 그러면 되게 이제 흉악하게 생긴 사람이나 마귀할범, 어떤 마귀할범이죠? 백설공주의 그런 마귀를 생각하는데 정말 평범한 여성이나 할머니들이 맨 처음에 접근하거든요. 가서 내가 좀 아파서 그러는데 이거 저기까지만 들어줄래? 해서 차로 유인하고. 그러니까 교육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마약은요 절대로 그러면 좀비들이나 연예인들이나 이상한 사람들이 권하는 게 아니고요. 주위 친구들이 야, 뭐 기분 좋은 상태에서 너 한번 해볼래? 야, 이 좋은 거 있는데 너도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를 막으셔야 돼요. 그거를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호기심 같은 제가 항상 요런 방송할 때마다 이게 혹시나 이제 99명은 경각심을 갖겠지만 꼭 한 명은 호기심 가지시고 마약은요 진짜 천사의 탈에 쓴 악마라서 잠시 좋을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지옥으로 이끌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돼요.